신혼 둘째 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돈 관리는 애미가 해주마 하셨을 때 나는 순순히 월급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건네드렸다.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나를 쥐고 흔들기 쉬운 멍청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그 카드의 월 결제 한도를 내가 10만 원으로 설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매월 새벽 3시가 되면 자동 이체 기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여 내 월급이 시어머니는 평생 가도 모를 나만의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어머니가 더더욱 모르는 사실이 또 있었다. 카드를 긁으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된 수많은 실패 기록들,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남긴 나를 향한 온갖 폭언들, 그리고 시누이를 백화점에 데려가 내 목까지 대신 돈을 써주며 남긴 서명 영수증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내 담당 변호사의 폴더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을. 어머님, 제 돈을 모아주시겠다고 하셨죠? 고맙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제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당신의 귀한 아들을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을 모아주셨으니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비좁고 퀴퀴한 카페2 곰팡내가 진동하는 예식장.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주례사가 아직 메아리 치는 가운데 나의 시어머니 오영란 여사는 이미 다급하게 축의금 접수대로 손을 뻗고 있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이 대여한 티가 팍팍 나는 약간 품이 안 맞는 짙은 보라색 한복 위로 쏟아지며 묘하게 싼 티 나는 광택을 반사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어르신 특유의 지극히 점잖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짙은 아이라인을 그린 그 두 눈은 마치 레이더망처럼 하객들이 건네는 하얀 봉투만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봉투를 건네받을 때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거친 손가락이 은밀하게 봉투의 두께를 가늠했다. 얇은 봉투를 만지면 눈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고 두툼한 봉투를 쥘 때면 입꼬리가 순식간에 실룩이며 치솟아 올랐다. 결혼식이 이제 막 끝났음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혼주석 테이블에 놓인 갈비탕은 채 치우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로 축의금이 가득 든 봉투들을 몽땅 자신의 커다란 검은색 핸드백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지퍼를 닫는 순간 끼기익 하는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시어머니와 채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몸을 옥죄는 무겁고 꽉 끼는 대여용 웨딩드레스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친정 식구들, 내 대학 동기들, 심지어 내 직장 동료들이 낸 봉투까지 모조리 그 블랙홀 같은 가방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는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구석에 서 계시던 우리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평생 주방에서 일하느라 쩍쩍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엄마의 두 손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입술을 파르르 떠시는 것이 당장이라도 앞으로 걸어나가 뭐라 한마디 하실 것만 같았다. 나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그 돈 안에는 우리 노모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찬바람 부는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가며 모은 피 같은 돈과 평생을 바쳐 갚아온 인지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싸구려 백합향 방향제와 탁한 공기가 뒤섞인 식장 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구역질을 억누르며 묵직한 드레스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나는 너무 세게 힘을 주어 손가락 관절마저 하얗게 질린 손을 뻗어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는 엄마의 두 손을 꽉 맞잡았다. 그리고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엄마는 기어이 그 눈물을 꾹 삼켜내셨다. 그 시각 나의 신랑 권혁주는 멀지 않은 곳에서 제 친구놈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어금니가 다 보일 정도로 실실 쪼개고 있었다. 마치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다. 아니면 그저 철저하게 모른 척 연기를 하고 있거나 다음 날 이른 아침 경기도 의정부시 24평짜리 낡은 구축 아파트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내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였다.
벽지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배관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습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2억 3천만 원이라는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꼬박 7년 동안 10만 원이 넘는 겨울 코트 한 벌 사 입지 않았다. 매일 점심은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남산 서울타워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많은 밤을 야근으로 지새웠다. 내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나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침 7시 30분. 이 공간은 무참히 침범당했다. 오영란 여사가 어젯밤 내가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놓은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아주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고향에서 챙겨온 오미자차가 들려 있었다. 하얀 사기잔 속에서 찰랑이는 새빨간 액체는 마치 누군가에게서 방금 뽑아낸 피처럼 보였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바닥과 유리 소파 테이블이 부딪히며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꿀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다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경매장에 나온 상품의 값을 매기는 듯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애미가 젊었을 때는 재테크를 몰라서 참 손해를 많이 봤잖니. 너희 같이 젊은 애들은 씀씀이도 커서 오늘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내일 옷 한 벌 사 입고 하다 보면 돈이 줄줄 새는 줄도 모른단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식탁 위에 놓인 내 지갑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 월급 통장 카드를 애미한테 맡겨. 매달 애미가 너희들 용돈을 챙겨줄 테니 남은 돈은 애미가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모아주마. 그렇게 몇 년 바짝 모아서 우리 강남에 번듯한 대형 아파트 하나 사자꾸나. 응? 어때? 나는 아일랜드 식탁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싹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시선은 천천히 1인용 소파에 앉아있는 권혁준을 향했다. 구겨진 잠옷차림의 그는 두 손을 무릎 사이에 꽉 끼워 넣은 채 고개를 가슴팍까지 푹 숙이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끔찍한 침묵은 마치 녹슨 둔기 같았다. 그 사람에 대해 내게 남아있던 아주 알량한 환상마저도 아주 조금씩 잔인하게 썰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과도한 흥분으로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된 시어머니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반박하지도 울며불며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몸을 돌려 식탁으로 걸어갔다. 지갑의 지퍼를 열고 가장 바깥쪽 수납칸에서 하나은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얇은 플라스틱 체크카드 한 장을 꺼냈다. 나는 두 손으로 카드의 모서리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소파 앞으로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오영란 여사는 거의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튀어올랐다. 그녀는 카드를 낚아채듯 빼앗아갔다. 플라스틱 카드 표면에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탐욕이 극도로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전율이었다. 그녀는 거칠애로 하는 가식적인 인사말조차 까맣게 잊은 채 카드를 곧바로 자기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활짝 번졌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불과 10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온 깊은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권혁준이 술에 떡이 되어 진흙탕처럼 침대 위에 널브러져 코를 골고 있을 때 나는 차가운 안방 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옷장에 등을 기댄 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지만 거기엔 그 어떤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능숙하게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일일 결제 한도 설정 메뉴에 들어가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튕기며 경쾌한 타격음을 냈다. 10만 원이 서울의 조금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저녁 한 끼를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 다음 자동 이체 설정 페이지를 열었다. 나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설정했다. 매월 월급이 입금된 다음 날 새벽 3시 계좌에 1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잔액 전부는 우리 엄마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의 비밀 계좌로 전액 자동 송금되도록.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초록색 글씨로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떴다. 노트북을 덮고 전원 코드를 뽑은 뒤 다시 서랍장 안에 조용히 밀어넣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 심장 박동은 단 한 번도 빨라지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기억은 순식간에 3개월 전, 내가 처음으로 권혁준의 집에 인사하러 갔던 그날로 나를 잡아 끌었다. 그곳은 숨이 턱턱 막히게 비좁고 퀴퀴한 김치 쉰내와 사시사철 환기가 되지 않아 쓴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빌라였다. 기름때에 찌든 앞치마를 두른 오영란 여사는 낡은 교자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사간 비싼 최고급 한우 세트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혁준이 말로는 광화문 쪽 IT 회사 다닌다며? 지금 연봉은 얼마나 받니? 연말에 보너스는 따로 나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발을 들이려는 곳은 신성한 결혼의 전당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도축장이라는 사실을. 월급 통장을 넘겨준 첫날 오후.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수돗물로 청포도 한 송이를 씻고 있었다. 물줄기가 포도 껍질을 때리며 쏴아 하는 소리를 냈다. 그때 거실에서 오영란 여사가 도저히 억누르지 못한 날카롭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애지중지하는 금쪽 같은 딸, 내 시누이 권소정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소정아, 애미가 내 올케 카드 받아냈다. 비밀번호는 혁준이가 벌써 다 알려줬지? 아이고, 그런 번듯한 대기업 다니니까 연봉이 적게 잡아도 5천, 6천만 원은 될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집도 숨통 좀 트이겠다. 수화기 너머로 권소정에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에 서 있는 내 귀에까지 생생하게 꽂힐 정도로 소리가 컸다. 진짜요, 엄마? 대박. 나 지난달에 청담동 매장에서 찜해둔 신상백 있었는데 비싸서 못 사고 있었잖. 내일 당장 엄마가 데려가 주마. 올케 카드로 긁어. 어른한테 그 정도 효도는 당연히 해야지. 싱크대에 받아둔 물이 찰랑이며 넘칠락 말락했다. 수도꼭지를 잠그자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붉게 달아오른 내 손끝을 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키친타월을 한 장 뜯어 아주 느릿느릿 손에 물기를 닦아내고 씻은 포도를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다. 유리 접시를 소파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유리와 나무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오영란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휴대폰 송화기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티끌만 한 빈틈도 없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허리를 살짝 숙였다. 어머님, 포도 다 씻었습니다. 드시면서 통화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의 굳어진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 철컥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나는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이 켜지고 녹음 앱 화면이 나타났다. 붉은색 파형이 아직도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3분 12초짜리 이 녹음 파일의 이름을 제1차 소비모해라고 바꾼 뒤 저장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의 햇살은 제법 따가웠다. 나는 회사 사무실 내 자리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빼곡한 코드들을 멍하니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모든 신경은 키보드 옆에 내려놓은 휴대폰을 향해 있었다. 갑자기 화면에 불이 켜졌다. 이어서 짧은 진동 소리가 울렸다. 징.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했다. 하나은행 앱에서 보낸 푸시 알림이었다. 고객님의 끝자리 4921 체크카드가 오늘 오후 2시 15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89만 원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거래 실패, 1일 한도 초과. 그 길쭉한 숫자들의 향연을 보며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내 입꼬리가 씩 말려 올라갔다. 징. 연달아 알림이 또 울렸다. 거래 실패, 1일 한도 초과. 징.
연속해서 5번이나 올린 결제 실패 알림은 마치 격정적인 교향곡처럼 내 손바닥 위에서 경쾌하게 춤을 췄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청담동의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을 우스꽝스러운 한 편의 코미디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매장 안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을 테고 최고급 송아지 가죽 냄새와 비싼 디퓨저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오영란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깃이 달아빠진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고 억지로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겠지. 권소정은 풀 메이크업을 한 채 키리를 신고 콧대 높게 가격표 389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거 포장해주세요. 그러면 각 잡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이 철저하게 훈련된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그 얇은 플라스틱 카드를 받아들고 포스기에 가볍게 긁었을 것이다. 삑 그리고 붉은색 경고등. 직원의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가 일순간 굳어지고 이내 깍듯하게 안내했을 것이다. 사모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오영란은 필시기계가 고장난 거라며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언성을 높였겠지. 하지만 거듭된 결제 실패의 매장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이다. 옆 카운터에서 진짜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주얼리를 착용해보던 진짜 사모님들은 행동을 멈추고 특유의 경멸 어린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시선으로 그 모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들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사회적 처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 화면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이번에는 문자 알림이 아니었다. 권혁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화면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깜빡이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 같았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어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가슴 속에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있던 탁한 화기를 단번에 씻어내렸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무음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완전히 새카맣게 꺼질 때까지 책상 위에서 절망적으로 번쩍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의정부 아파트의 공기는 물을 짜낼 수 있을 만큼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채 발이 까져 아픈 하이힐을 벗을 새도 없이 권혁준이 미친 야생동물처럼 거실에서 튀어나와 현관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빼뚤하게 풀어헤쳐진 채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윤서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복도에 센서 등이 켜질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너 왜 카드에 한도를 걸어놨어? 10만 원. 너 지금 장난해? 거지 적선하냐? 오늘 엄마랑 소정이가 청담동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내가 알아? 엄마는 혈압이 터질 것처럼 올라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소정이가 부축해서 택시 타고 겨우 오셨다고.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아직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내 손에는 서류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다. 내 시선은 분노로 붉어진 그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 흥분해서 덜덜 떨리고 있는 그의 두 손에 머물렀다. 혁준아, 마침내 내 입이 열렸다. 스치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님이 어제 아침 바로 저 소파에 앉아서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씀하셨어.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가는 건 우리 돈 모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돈 막 쓰는 걸 막고 나중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사게 해주겠다고 하셨잖아. 나는 말을 멈추고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권혁준은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그럼 내게 설명해 볼래? 청담동에 가서 389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사는 게 우리 돈을 모아주는 방법이야? 그 돈은 어느 계좌에 저축할 생각이었어? 통장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권혁준의 입이 반쯤 벌어지더니 굵은 목젖이 위아래로 심하게 꿀꺽 넘어갔다. 그는 갑자기 산소를 빼앗긴 사람처럼 꺽꺽거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하던 기세는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나는 허공을 헤매는 그의 시선을 보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허리를 굽혀 아주 느릿느릿 하이힐을 벗고 굽없는 회색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그리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를 지나쳐 안방으로 직행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나는 문을 세게 쾅 닫지 않았다. 그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가 놓았다. 철칵. 자물쇠가 맞물리는 그 소리는 이 더러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처음으로 굳게 걸어 잠근 문이 소리였다. 그날 이후 24평짜리 이 아파트는 완벽한 전쟁터로 전락했다. 오영란 여사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교묘하고 체계적인 보복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스페어키로 우리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왔다. 그 스페어키는 권혁준이 내 몰래 갖다 바친 것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를 반기는 것은 온 집안을 쥐잡듯 뒤져놓은 흔적들 뿐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주말에 줄을 서서 사온 12,000원짜리 유기농 수입 우유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싸구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봉지 우유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물 쓰듯 돈을 쓰니 살림을 살아봐야 돈 귀한 줄을 알지? 안방에 들어가 보면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색깔별로 반듯하게 걸어둔 블라우스들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서랍장 맨 밑칸에 숨겨둔 내 서류처를 누군가 뒤진 흔적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결혼 전 내 자산 공증 서류, 보험증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가 보관된 곳이었다. 서류처를 묶어둔 끈은 거칠게 풀려 있었고 종이 모서리에는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다. 그것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은밀하게 훔쳐보고 있다는 지독하게 역겹고 끈적끈적한 불쾌감이었다. 나는 옷장 앞에 선 채로 나무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다. 손톱이 부러질 것만 같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나는 전화해서 따져 묻지도 않았고 권혁준과 소리 높여 싸우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주 튼튼한 검은색 백팩을 하나 꺼내어 중요한 서류, 통장, 심지어 예비용 도장까지 전부 쓸어 담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회사로 출근한 나는 돈을 내고 회사 지하에 있는 최고 보안 등급의 개인 사물함을 대여했다. 사물함의 묵직한 철문이 철컹하고 잠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주말, 서울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오영란 여사는 제사 문제를 상의할 겸 가족 식사를 하자는 핑계로 나를 그 곰팡내 나는 노원구 반지하 집으로 강제로 불러들였다. 밥상이라고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교자상 하나가 전부였다. 상 위에는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접시와 몇 번을 다시 끓였는지 탁해질 대로 탁해진 된장찌개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단 한 숟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오영란 여사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상 위로 집어 던졌다. 탕! 요란한 금소금이 좁은 방안을 매섭게 울렸다. 권혁준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권소정은 즉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표정을 지었다. 혁준아, 오영란 여사는 거친 손가락을 뻗어 내 코앞을 정면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내 마누라,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냐? 그놈의 카드에는 매달 고작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오잖아.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빼돌렸어? 친정집 그 밑 빠진 독에 몰래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권소정이 옆에서 얄밉게 깐족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언니. 밖에서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결혼한 사람이면 가족한테 투명해야지. 우리 집에서 비자금 같은 건 절대 용납 못해. 엄마가 다 언니랑 오빠 위해서 그러는 건데 대체 뭘 믿고 그렇게 꽁꽁 숨기는 거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다. 티슈를 한 장 뽑아 입가에 묻지도 않은 기름기를 닦아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분노와 탐욕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오영란의 얼굴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님 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 아주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카드에는 제가 자동 이체를 걸어두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결혼 전에 개설해둔 개인 저축 계좌로 알아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이건 제 개인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는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정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셔야겠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저도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장부부터 확인하고 싶네요. 나는 그들이 내뱉는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 작정으로 꼬박 3초 동안 뜸을 들였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장을 묵직하게 짓누르도록. 저희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이 총 1,67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900만 원은 저희 친척분들이 내신 돈이고요. 그 돈, 어머님이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가져가셨죠. 벌써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저희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쭤보죠, 어머님. 그 돈, 지금 어느 은행 계좌에 있습니까? 통장은 어디에 있고 이자는 얼마나 붙었죠? 밥상머리엔 무덤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창밖으로 철판 지붕을 때리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뚝뚝 떨어질 뿐이었다. 오영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질려갔다. 입술만 덜덜 떨며 반쪽짜리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권소정의 안색도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손목에 찬 새로 산 반클리프 앞에 팔찌를 흘긋 내려다보더니 찔린 듯 얼른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다. 그날 밤 의정부로 돌아오는 차 안의 기압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낮았다. 비에 젖어 흐릿해진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길고 기괴하게 늘어지며 마치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비웃는 듯 번쩍였다. 노원구를 막 벗어났을 때 권혁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가 운전대를 콱 내리치자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위험천만하게 휘청거렸다. 윤서진,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소정이 앞이랑 우리 엄마 앞에서 축의금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그깟 푼돈이 우리 엄마한테 대수라고 생각해? 내가 오늘 우리 엄마 체면을 얼마나 구겨놨는지 알기나 해. 그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빗물을 닦아내다 다시 흐려지기를 반복하는 앞유리창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 휴대폰 화면은 밝게 켜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검색해보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법률 조항이 떠 있었다. 혁준아, 나는 고개를 돌려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옆얼굴을 보며 아주 평온하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딱 하나만 물어보자. 어머님이 매달 내 카드 들고 미용실 가서 마사지 받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그 돈 중에 단돈 100원이라도 너와 나, 우리 가정을 위해 쓰인 돈이 있긴 해? 권혁준은 이를 악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놔줄 생각이 없었다. 말을 이어갔다. 소정이가 지난달에 롯데백화점에서 그근 내역 내가 싹 다 확인했어. 39만 원짜리 향수, 57만 원짜리 구두, 82만 원짜리 원피스. 다 내가 막아놓은 그 10만 원 한도 안에서 매일매일 찔끔찔끔 야금야금 뺏은 거잖아. 너희 엄마가 나한테 돈 모아주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게 그 대단한 저축 방식이야? 나는 내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으로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앱에 찍힌 빼곡한 카드 결제 내역 캡처본이 떠 있었다. 모든 결제 건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쳐져 있었다. 그 숫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권혁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굵은 목젖이 힘겹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시선은 이리저리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결국 그는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아 차를 세우더니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이 사이로 간신히 한마디를 짜냈다. 너 제발 그만 좀 유난 떨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것이 내가 그에게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진짜 생지옥의 문은
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새벽에 비로소 내 앞에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화요일 새벽 1시였다. 권혁준은 회사 회식에서 만취해 떡실신이 되어 침대 위에 죽은 돼지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그의 코골이 소리만이 어두컴컴한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르륵 빠져나온 휴대폰이 베개마대 떨어져 있었다. 방금 스팸 문자 하나가 도착한 탓에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는 화면 잠금을 해제해둔 상태였다. 원래는 눈이 부실까 봐 전원만 꺼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내 손끝이 액정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하고 말았다. 채팅 목록 가장 상단에 고정된 방 이름하여 불이 화목한 가족. 그 방에는 단 3사람만이 존재했다. 권혁준, 오영란, 권소정. 나는 그 채팅방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로 스크롤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양가 없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는 시시껄렁한 대화들을 지나 내 손가락이 멈춘 곳은 바로 우리 신혼 첫날 밤 시간대였다. 밤 11시 45분. 내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카드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권혁준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서진이 연봉 확인해봤는데 5,800만 원이에요.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의정부 아파트 전세금 2억 3천만 원도 전부 걔가 자기 돈으로 모은 거고요. 그 여자 헛똑똑이라 책상 물림밖에 할 줄 몰라요. 조금만 더 구슬려서 저한테 푹 빠지게 만들면 나중엔 통장이랑 비밀번호 전부 다 엄마한테 넘기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아래로 오영란 여사가 보낸 입이 귀에 걸리도록 과장되게 웃는 이모티콘이 보였다. 그리고 나를 순식간에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밀어넣은 끔찍한 텍스트가 이어졌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 2억 3천만 원 손에 들어오면 일단 내가 밖에서 끌어 쓴 사채 빚부터 청산하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내 애비 도박빚 메꾸면 되겠다. 오늘 또 빚쟁이 놈들이 찾아와서 대문에 빨간 페인트 칠해놓고 갔어. 우리 집 당장 빨간 딱지 붙게 생겼다. 너 그 황금알 낳는 거위 절대 놓치면 안 돼. 권소정도 득달같이 끼어들었다. 오빠, 돈 들어오면 나 차 뽑아주기로 한 거 잊지 마.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고작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화면을 구멍이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꼬박 3분 동안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위장이 미친 듯이 꼬이며 역류했다. 당장이라도 헛구역질이 튀어나올 것 같은 강렬한 오심이 밀려왔다. 내 두 손은 형편없이 떨렸고 휴대폰을 쥔 손가락 관절은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잠옷깃으로 뚝뚝 떨어졌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촉이었다. 이것은 부부가 맺은 신성한 결합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내 전 재산을 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사냥이었다. 저 일가족 3명은 내 몸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쫙 빨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기생충들이었다. 어둠 속에서 권혁준의 코 고는 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문득 그가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구역질나는 존재로 느껴졌다. 나는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토기를 간신히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메라 앱을 켠 뒤 권혁준의 휴대폰 화면을 정조준했다. 찰칵, 찰칵, 찰칵. 위로 스크롤을 올리며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찍어 내려갔다. 나를 향한 악독한 모해, 탐욕에 찌든 저들의 더러운 축제 현장을 내 카메라 렌즈 안에 선명하게 박아 넣었다. 총 127장의 사진.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머지않아 그들을 지옥불로 쳐넣을 완벽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었다. 작업을 모두 마친 나는 권혁준의 휴대폰을 처음 놓여있던 베개마대 각도 하나 틀어지지 않게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왔다. 베란다 유리문을 열어젖히자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차가운 빗방울을 머금고 내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지만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던 내 머릿속을 극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각성시켜 주었다. 나는 어두컴컴한 베란다에 선 채 아래층에서 드문드문 깜빡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숙여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다.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던 내 시선이 멈춘 곳은 최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 앞이었다. 그는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경제범죄와 혼인빙자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장 승률이 높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에이스 변호사였다. 나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다. 가상 키보드 위로 맴도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배회했다. 차가운 금속 테두리를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탓에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돌풍이 초겨울 빗방울을 몰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와 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이마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빗물이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지만 내 눈은 화면에 떠있는 그 세 글자를 아주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 나는 짙은 습기와 매연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스마트폰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구차한 인사말도 주저함도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물에 담금질한 비수 같았다. 선배님, 서진입니다. 권혁준 일가가 제 결혼 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려 한정환과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감행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총 127장의 캡처본입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장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이 초록빛으로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그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 상단에 작은 종이 비행기 아이콘이 나타나더니 휙 하고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내 등 뒤 굳게 닫힌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는 미련한 멧돼지 같은 권혁준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꿈속에서도 내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야금야금 빼내어 그 노름꾼 애비가 남긴 및 빠진 독을 채울지 궁리하고 있겠지. 나는 몸을 돌려 축축하고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로 당겨지며 우는 것보다 더 기괴하고 서늘한 비소가 흘러나왔다. 권혁준, 오영란, 권소정. 너희 가족은 정말 나 윤서진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난도질할 수 있는 그런 멍청이라고 생각했어? 넷째 달의 두 번째 수요일, 오후 2시. 의정부 시내의 인테리어가 제법 고급스러운 동네 카페 안은 난방이 아주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진하게 로스팅된 원두 향과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자들에게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얼음이 다 녹아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들이 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나무 테이블 위에 작고 둥근 물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카페 유리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오면서 문에 달린 황동종이 요란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오영란 여사가 굽이 다른 까만 구두를 신고 어느 아울렛에서 주워왔는지 모를 싸구려 인조모피 코트를 두른 채 얼굴에 화색이 만면하여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카페 안을 한 바퀴 훑더니 이내 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짙은 아이라인을 그린 두 눈이 마치 번쩍이는 금괴라도 발견한 것처럼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녀는 젠걸음으로 내 앞까지 다가오더니 맞은편 벨벳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소파가 푹 꺼지며 둔탁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은 채 그 커다란 짝퉁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다. 그 충격에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진아, 에미를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걸 보니 이제 드디어 생각이 정리된 모양이구나. 그녀는 거친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돈을 쓸 때나 지을 법한 역겨울 정도로 인자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지어 보였다. 에미가 진작에 말했잖니. 너 혼자 그 많은 계좌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통장이랑 도장은 다 챙겨왔고. 걱정 마라.
에미가 너희 돈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옆자리에 놓아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뚝 끊겼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주 느릿느릿 서류 봉투의 하얀 실을 한 바퀴씩 풀었다. 실이 종이에 마찰하며 스스슥 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카페 아니었지만 그 소리만큼은 마치 녹슨 톱처럼 오영란의 연약한 신경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그녀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통장도 도장도 아니었다. 무려 2cm 두께에 달하는 A4 용지 뭉치였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건조한 마찰음을 냈다. 맨 위장에는 새빨간 공식 직인이 찍힌 하나은행의 정식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오늘 뵙자고 한 건 재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가 맞습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거래처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듯 일말의 동요조차 없이 평온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어머님께서 제 월급 통장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은 총 487만 원입니다. 오영란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떡칠을 한 파운데이션이 당장이라도 후드득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서류 뭉치를 흘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획 쳐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다. 너 이런 건 왜 계산하고 앉았니? 다 가족들 위해서 쓴 건데. 나는 그녀의 궁색한 변명을 무시한 채 검지를 뻗어 거래 내역서를 톡톡 두드렸다. 이 487만 원 중에서 85% 이상의 지출은 아가씨가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향수와 옷, 그리고 어머님 본인이 강남의 모 고급 에스테틱 VIP 회원권 결제에 쓰였습니다. 이 결제 내역 중 저와 권혁준의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소비가 명의자인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점점 사색이 되어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내 입꼬리는 더욱 깊게 패어 들어갔다.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규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행위는 법적으로 지극히 교과서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오영란의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통제력을 잃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입을 쩍 벌리며 당장이라도 쌍욕을 퍼부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종이 뭉치의 두 번째 장을 넘겼다. 그것은 권혁준의 스마트폰에서 빼낸 127장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 중 첫 번째 장이었다. 화질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고 권혁준이 메시지를 전송한 그 눈에 거슬리는 새벽 시간까지 아주 똑똑히 인쇄되어 있었다. 물론 이 400만 원 남짓한 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그저 아주 앙증맞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하죠. 나는 눈꺼풀을 치켜뜨고 두 자루의 얼음칼 같은 시선으로 그녀의 눈을 정통으로 찔러버렸다. 이건 혁준이가 결혼 전후로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와 나눈 대화 기록입니다.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네 일가족이 이 결혼을 미끼로 제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사기쳐서 아버님의 거액 도박빚을 갚으려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빨간 딱지가 붙기 일보 직전인 어머님 댁 썩은 빌라 사정까지 혁준이는 저한테 철저히 숨겼죠. 나는 그 페이지를 아예 그녀의 코밑까지 바짝 밀어붙였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이건 법적으로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끝나지 않아요.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작성해 주신 법률 검토서에도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즉시 이혼 판결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당신들 셋 모두 형사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이 순간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카페의 배경음악으로는 나른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색소폰 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오영란은 그 출력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 얼굴의 핏기가 일순간에 싹 가시더니 이내 시체처럼 잿빛이 감도는 칙칙한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가슴팍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목구멍에서는 마치 찢어진 풀무질 같은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가 폭발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극도의 분노로 핏발이 선 두 눈이 나를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녀는 거친 두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카페라테 잔을 움켜쥐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확 끼얹어 버렸다. 이 독사 같은 년. 진한 우유 향을 풍기는 갈색의 뜨거운 액체가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내 가슴팍으로 정통으로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펄펄 끓는 커피가 30만 원짜리 순백색 실크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다.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이 야은 옷감을 뚫고 순식간에 내 피부를 덮쳤다. 흉측하고 거대한 독버섯 같은 갈색 얼룩이 내 가슴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사방으로 튄 커피 방울이 뺨과 목덜미에 들러붙어 화끈거리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오영란은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엉망진창으로 헤집어 버렸다. 종이 무더기가 눈보라처럼 바닥으로 나풀나풀 흩날렸다. 너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지? 이 발칙하고 앙큼한 년아. 내년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시집 온 거잖아. 그렇게 잘난 내 아들이 어쩌다 눈이 삐어서 너 같은 독사구렁이 같은 년을 만났을까?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카페 유리창을 깰 듯이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공간 전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호호 깔깔대던 옆 테이블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카운터에 있던 바리스타도 하던 일을 멈췄다. 적어도 수십 개의 시선이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발견한 눈빛으로 일제히 우리 구석 자리를 향해 꽂혔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미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카메라 렌즈를 이쪽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원래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가슴팍에서 올라오는 화끈거리는 고통을 오롯이 견뎌냈다. 달착지근한 커피 냄새와 실크가 타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테이블 위 냅킨 케이스에서 새하얀 냅킨 한 장을 뽑았다. 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내 가슴의 얼룩을 닦지도 않았고 얼굴에 튄 커피 방울을 훔쳐내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히도 평온하고 느릿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난장판이 된 테이블 너머로 오영란의 눈앞에 그 냅킨을 내밀었다. 그녀는 흠칫 놀랐다. 허공을 휘젓던 팔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가슴팍만 거칠게 오르내리며 씩씩거렸다. 어머님 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심지어 아까보다 더 나긋나긋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이빨 틈새로 씹어뱉는 얼음조각 같았다. 입가에 튄 커피 거품이나 좀 닦으세요. 너무 추해 보이네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거두고 냅킨을 테이블 위에 대충 던져놓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그녀의 어깨 너머 카페 천장 왼쪽 구석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반구형 CCTV 카메라 한 대가 미세한 빨간색 작동 램프를 깜빡이고 있었다. 어머님, 지금 심호흡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공포로 물들어가는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짚어주었다. 이 카페의 모든 구석구석은 CCTV 녹화 중이니까요. 방금 저한테 뜨거운 커피를 끼얹으신 행동은 명백한 특수상해 및 폭행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하면 혼인 빙자 사기와 부당이득 반환에 이어 폭행죄 타이틀까지 추가로 얻게 되시겠죠. 지금 그 연세와 건강 상태로 유치장 차디찬 바닥에서 며칠 밤이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영란은 마법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제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알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더니 내 시선을 따라 그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저 구경거리로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당장 법정에 출석할 목격자들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치켜든 스마트폰 렌즈들은 그녀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총구와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뻗치던 그녀의 광기는 머리 위로 쏟아진 얼음물 한 바가지에 불씨 하나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꺼져버렸다. 통제력을 잃은 두 다리가 풀려버린 그녀는
결국 털썩 소리를 내며 그 벨벳 소파 위로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절망적이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모 대형 금융사 33층. 권혁준은 자신의 비좁은 파티션 책상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실적 보고서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책상 위에 사내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인사팀이라고 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에는 특유의 아부 섞인 톤이 배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2부 권혁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인사총괄 상무의 피도 눈물도 없는 싸늘한 음성이었다. 권혁준 씨, 오늘 오전에 사내 컴플라이언스 팀 익명 제보함으로 당신에 관한 메일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당신 명의의 다수 신용카드 심각한 연체 기록과 아주 상세한 개인 채무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1차 사실관계 확인 결과 현재 권혁준 씨의 개인 총부채 규모가 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채무의 절반 이상이 제1금융권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체, 즉 사채라는 사실입니다. 권혁준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이명에 휩싸였다. 그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무릎이 책상 서랍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상무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와이셔츠 등짝을 흥건하게 적셨다. 권혁준 씨, 본인도 잘 아실 텐데요. 제1금융권 기관으로서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 신용도에 대해 아주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사채를 끌어쓴 직원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와 횡령 등 직무범죄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무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지금 당장 하던 업무 전부 중단하시고 18층 인사팀 회의실로 내려오세요. 정식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부로 권혁준 씨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뚜뚜 하는 통화 연결음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다. 권혁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여의도 금융권 바닥에서 고금리 사채를 쓰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곧 업계에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다. 이제 그 어떤 멀쩡한 회사도 그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끝났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 개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두 손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받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스마트폰에 발열이 생겨 화면이 붉어질 때까지 20번도 넘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하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 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방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가 널찍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옅은 잉크 냄새가 풍기는 법률 서류 한 부를 내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윤서진 씨, 이혼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모든 증거자료 검토는 끝났고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오늘 오후 가정법원에 바로 접수됩니다. 최 변호사는 콧등에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전문적이고 냉철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가장 상단에 굵은 고딕체로 박힌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가 시야를 찔렀지만 동시에 내게 전례 없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책상 위에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 손은 지극히 평온했고 미세한 떨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윤서진이라는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짐과 동시에 나는 직감했다. 이 끔찍하고 기괴한 코미디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하지만 내가 권혁준에게 준비한 마지막 선물 세트는 아직 남아 있었다. 바로 의정부에 있는 24평짜리 구축 아파트.
권혁준은 자신이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버티면 그 집에 평생 죽치고 앉아 뭉갤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그는 그 2억 3천만 원이라는 전세금이 언젠가는 제 애비 도박빚을 갚아줄 구명줄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 전세 계약서는 결혼 전 오롯이 내 명의로 내 피 같은 돈을 들여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혼 소장에 서명하던 바로 그날 오전에 나는 이미 우체국을 통해 집주인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두었다.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통상적인 3개월의 퇴거 유예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은 당장 그 집을 비워달라고 명도 소송을 걸 것이란 뜻이다. 1억 7천만 원의 사채 빚을 지고 방금 직장에서 잘려 신용불량자가 된 권혁준은 이 삭막한 도시에서 몸 뉘일 단 한 뼘의 공간조차 철저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자기 본가로 도망칠 자격조차 없었다. 바로 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집행관들이 덩치 큰 사채업자 똘마니들과 함께 노원구 반지하 빌라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영란 여사의 처절한 통곡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끔찍하게 눈이 시린 새빨간 압류 딱지들이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그 낡아빠진 교자상 위에까지 무자비하게 나붙었다. 체스판의 마지막 킹을 쓰러뜨렸다. 권혁준 일가가 발붙일 곳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았다.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머리 위 백열등이 시체처럼 창백한 빛을 내뿜으며 방 안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싸구려 바닥 왁스 냄새와 오래된 서류철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피디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최 변호사가 앉아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훑어보는 중이었다. 조정실 문이 열렸다. 권혁준이 들어왔다. 고작 3개월 만에 만났을 뿐인데 그는 마치 수분이 싹 말라 비틀어진 고사목 같았다. 목깃이 누렇게 찌든 구겨진 싸구려 셔츠를 입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으며 푹 꺼진 눈두덩과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터덜터덜 걷는 걸음걸이에서조차 뼛속 깊은 피로와 극도의 공포심이 뚝뚝 묻어났다. 그는 다니던 금융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했고 지금은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빚 독촉 전화를 피해 숨어 지내는 신세였다. 그의 뒤를 이어 들어온 사람은 오영란 여사였다. 그녀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한때 애지중지하던 그 인조모피 코트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칙칙한 회색 손바지를 주워 입고 있었다. 탐욕과 계산으로 번뜩이던 그녀의 두 눈은 이제 백내장이라도 걸린 듯 탁하게 흐려져 있었고 내 쪽은 감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신우이 권소정은 오늘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카드값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어느 지인의 자취방에 틀어박혀 숨어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조정위원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조정의 시작을 알렸다. 권혁준 측 대리인으로 나온 뺀질뺀질하게 생긴 젊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비록 저희 측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약간의 재무적인 오해를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혼인이 지속되었던 사실관계와 가정생활에 기여한 남편의 무형적 노고를 감안하여 원고 측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피고의 현재 경제적 파탄 상황을 위로하는 차원의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은 어불성설입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뚝 잘라버렸다. 그는 책상 위 3cm 두께의 검은색 서류철을 집어들더니 조정위원 앞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살벌한 파열음이 조용한 조정실을 울리자 맞은편의 권혁준이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위원님. 피고의 모친이 혼인 기간 중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카드를 도용해 거액을 결제한 카드 내역서 원본과 백화점 및 에스테틱 매장의 CCTV 캡처본입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고 127장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 복사본을 끄집어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피고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모친과 공모하여 오직 원고의 혼전 특유재산인 2억 3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자기 부친의 도박 빚을 탕감할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계획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텍스트 증거입니다. 이는 형법상 혼인 빙자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최 변호사는 깍지를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 측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저희는 단돈 1원의 위자료도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이 결렬된다면 저희는 즉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증거자료를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제출하여 피고 일가족 전원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조정실 안은 공동묘지처럼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권혁준 측 변호사의 안색이 똥 씹은 표정으로 변했다. 그는 최 변호사가 넘겨준 복사본들을 휘리릭 넘겨보더니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미간에 깊은 주름을 팠다. 그는 권혁준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권혁준을 가만히 응시했다. 핏발선 그의 두 눈은 뚫어질 듯 테이블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의 어깨가 축 늘어지며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마저 툭 끊어져 버리는 것이 보였다. 그가 천천히 두 눈을 감자 탁한 눈물 두 줄기가 눈초리를 타고 흘러내려 눈앞에 빈 조정조서 위로 뚝뚝 떨어졌다. 포기하겠습니다. 목이 꽉 맨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비참했다. 재산 분할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저희 가족 사기죄로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조정위원회 의사봉이 탕탕탕 울렸다. 조정 성립. 권혁준 측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 포기. 양측은 이 시간부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나 윤서진은 단돈 10원 한 장 뜯기지 않고 내 모든 자산을 온전히 지킨 채 이 시궁창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다. 이혼 서류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사흘 뒤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짐을 빼기 위해 의정부의 그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았지든 곰팡내가 훅 끼쳤다. 현관 입구에는 권혁준이 짐을 빼면서 미쳐버리지 못한 인스턴트 믹스커피 빈 상자들과 쉰내가 진동하는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푹 눌러 쓰고 그 쓰레기 산을 훌쩍 타넘어 신발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촌스러운 분홍색 플라스틱 욕실 슬리퍼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갓 결혼했을 때 오영란 여사가 모란시장 바닥에서 단돈 2,000원을 주고 사와서는 시어미의 알뜰한 사랑이랍시고 내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싸구려 플라스틱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고 밑창은 재질이 워낙 조악해 이미 길게 쩍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슬리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카페에서 나한테 커피를 들이부으며 개거품을 물던 그녀의 그 기괴하고 추악한 낯짝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허리를 굽혀 두 손가락으로 벌레라도 잡듯 그 슬리퍼를 집어들고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옆에 입을 벌리고 있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으로 쑤셔 박아버렸다. 툭! 썩어 문드러진 내 과거의 한 조각을 내다 버리는 소리였다. 나는 남은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 지퍼를 채웠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다. 의정부의 겨울은 늘 이렇게 잿빛이었고 하늘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겁고 우중충했다. 나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며 입김을 길게 내뿜었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대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다. 신한은행 앱에서 날아온 푸시 알림이었다. 신한은행. 고객님의 끝자리 7731 계좌로 오늘 오후 3시 20분 2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명 전세 보증금 반환.
화면을 가득 채운 그 길고 긴 숫자 0의 행렬을 보는 순간 지난 반년 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내 어깨가 마침내 거짓말처럼 사르르 풀려내렸다. 나는 찬바람을 맞으며 서서 평소 자주 쓰던 숙박 예약 앱을 켰다. 검색창에 서울의 그 어떤 동네 이름도 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아주 경쾌하게 날아다니며 단 3단어를 입력했다. 제주도 타운하우스 한 달 살기. 눈 시리게 푸른 바다, 맑은 공기, 곰팡내 나는 반지하 빌라도 없고 나를 갉아먹으려 드는 징그러운 기생충들도 없는 곳. 진짜 나 윤서진만의 눈부신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서울 노원구 재래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한 김밥 천국. 가게 안에는 싸구려 참기름의 쩐내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한 물비린내가 진동했다. 누렇게 찌든 벽지에는 기름때가 켜켜이 앉아 있었고 구석에 매달린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는 철진한 막장 아침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오영란은 끈적끈적한 테이블을 마주하고 제일 구석 자리에 홀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단돈 2,500원짜리 가장 싼 원조 김밥 한 줄과 팥조가리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서비스 국물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꼴은 이제 길을 걷다 예전에 노인정에서 화투를 같이 치던 할매들과 마주쳐도 절대 못 알아볼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새집처럼 엉켜 있었고 광대뼈는 흉측하게 튀어나왔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온몸에서 시궁창 밑바닥에 썩은 내가 났다. 아들 권혁주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야반도주를 해버려 생사조차 알 길이 없었다. 그 집은 진작에 은행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지금 시장통 뒤편에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쪽방을 전전하며 폐지를 주어 연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상으로 쩍쩍 갈라져 진물이 흐르는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검지손가락으로 네이버 검색창을 띄우고 아주 느릿느릿 글쎄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가며 3글자를 검색했다. 윤서진.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다. 가장 상단 뉴스 탭에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홍보실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기사가 걸려 있었다. 굵은 글씨의 헤드라인. 실리콘밸리를 홀리다. 해외사업부 신임 본부장 윤서진, 북미 S급 프로젝트 수주 쾌거. 오영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굳어버렸다. 그녀는 홀린 듯 그 기사를 터치했다. 화면 가득 초고 화질보도 사진이 떴다. 사진 속 윤서진은 몸에 완벽하게 핏되는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고 섰다. 그녀의 등 뒤로는 통유리창 너머 한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펜트하우스급 회의실이 보였다. 엘리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젊은 팀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린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여유롭고 당당했으며 온몸에서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하수구 시궁창 바닥을 기어다니는 오영란 같은 쥐새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천상계의 빛이었다. 오영란은 그 사진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다.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된 눈알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고 목구멍에서는 차에 치인 들깨가 죽어가며 내는 듯한 크크거리는 파열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윤서진의 얼굴에서 이혼 후 불행해진 흔적을 단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 발악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저 요망한 년은 내 아들의 돈줄을 다 끊어놓고 도망쳐서는 예전보다 수백 배는 더 화려하고 잘난 인생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쉰내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 같은 구석에 처박혀 퉁퉁 불어터진 싸구려 김밥이나 우겨넣고 있는 신세라니. 툭. 탁하고 끈적한 노인네의 눈물 한 방울이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액정 위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눈물방울은 화면 속 윤서진의 환한 미소 위에 떨어져 번지며 그녀의 승리감 넘치는 웃음을 한층 더 잔인하고 눈부시게 왜곡시켰다. 오영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뒤집어 끈적이는 테이블 바닥에 쾅 하고 쳐박았다. 그녀는 시선을 떨고 접시 위에 김밥을 내려다보았다. 밥알은 이미 돌덩이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도저히 씹어 넘길 수가 없었다. 꾸역꾸역 입을 벌려보았지만 위산이 거꾸로 솟구치며 위장이 비틀리는 경련이 일어
단 한 입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3월 말, 그 변덕스럽고 뼛속까지 시린 봄비가 예고도 없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은 빗줄기가 김밥천국 입구에 벌겋게 녹슨 슬레이트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둔탁하게. 그리고 숨 쉴 틈 없이 빽빽하게. 그것은 마치 오영란이 누워있는 관짝을 쉴 새 없이 두드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저주의 장송곡 같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